새벽의 파문, A River in the Dawn. 서연은 그 젊은 남자의 품에서 나른하게 눈을 떴다.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채가 시지 않은 붉은 홍조와 만족감이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요염했던 그 얼굴은 순식간에 붉은기를 잃고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맨발이었고 몸에는 헐렁하게 걸친 남자 셔츠는 내 것이 아니었다. 문밖 복도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고개를 내밀고 기웃거리는 이웃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수군거림은 셀 수 없이 가느다란 바늘처럼 겉보기엔 찬란했던 우리의 결혼 생활을 샅샅이 꿰뚫는 듯했다. 서연의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셔츠깃을 움켜쥐었다. 시선은 내 차분한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다시 문 밖의 인파를 향해 공포에 질린 시선을 던졌다. 불과 몇 초 만에 그 예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눈가는 붉게 물들었으며 목소리는 갈라지고 억울함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 내 앞에 놓인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조용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었다. 내 시선에는 한 줄의 파동도 없었다. 심지어 알아차리기 힘든 희미한 웃음기마저 서려 있었다. 결혼 5년 만에 나는 처음으로 내 아내의 연기력이 이토록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이 거대한 연극의 관객은 문 밖의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보. 믿어줘요.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서연은 배꼽같이 흐느끼며 내게 달려들어 내 팔을 붙잡으려 했다. 나는 살짝 몸을 틀어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는 허공을 움켜쥐었고 그대로 내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그 얼굴을 들고 눈물은 빗물처럼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가 나에게 술 먹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녀의 등 뒤 침실에서 지훈이라는 젊은 남자가 드디어 태연하게 걸어 나왔다. 그는 나보다 젊었고 나보다 더 능글맞은 매력을 풍겼다. 지금 그는 반바지 차림이었고 드러난 상반신은 유려한 선을 그리며 야성적인 소년미를 발산했다. 그는 눈앞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단 한치의 당황함도 없이 오히려 흥미로운 듯 문틀에 기대어 서서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한편의 좋은 구경거리를 보는 듯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다. 세상에, 저분 민준 사장님 부인 아니야? 저 남자 누구야? 민준 사장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대낮부터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민준 사장님 정말 불쌍하다. 맨날 밖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부인은 저렇게. 이런 소리들이 파도처럼 서연의 귓가로 밀려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더 창백해졌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빨리 그에게 설명해줘. 우리가 아무 사이 아니라고 말해줘.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설명할 게 뭐요? 서연 씨, 어젯밤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 한마디가 서연이 하려던 모든 변명을 목구멍에 독처럼 가두어 버렸다. 그녀는 지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마치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고는 맹렬히 나를 향해 돌아서서 두어 걸음 만에 내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울음소리는 처절했다. 여보, 그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그가 나를 유혹했어요. 믿지 마요. 나를 믿어줘요. 우리 이렇게 오랜 세월 쌓아온 정이 어찌 밖에 한 사람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이라. 나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죽은 물처럼 고요했다. 서연 씨, 당신이 말하는 감정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죠? 나는 눈을 내리깔고 그녀를 보았다. 당신이 내 가족 카드로 한 달에 2천만 원을 써서 지훈에게 여기 아파트를 사준 감정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는 유럽 패션쇼에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몰디브에서 그와 생일을 보낸 감정을 말하는 건가? 또 아니면 당신이 어젯밤
내가 26통의 전화를 한 후에 문자로 친구 집에 있으니 잠 깨우지 마세요라고 보낸 감정을 말하는 건가.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서연의 얼굴은 한 겹씩 더 창백해졌다. 마지막에는 내 다리를 붙잡은 그녀의 손이 이미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 뼈가 빠져나간 듯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주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동시에 젊은 연인이 주는 열정과 자극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내 다리를 빼내고 일어섰다.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서연 씨, 이 연극을 얼마나 오랫동안 연기한 거죠? 힘들지 않아요?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문 밖의 열성적인 이웃들을 향해 약간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웃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일로 여러분께 웃음을 드렸네요. 말하면서 나는 휴대폰에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 관리자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을 잊었네요. 화면에는 빠르게 스크롤되는 계정으로 동시 라이브 스트리밍 되었습니다. 현금 모든 상황은 제 개인 계정으로 동시 라이브 스트리밍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간 시청자 수는 대략 3이다.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고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혼외 불륜과 결혼 공동재산 편취 시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는 휴대폰을 거두며 그녀에게 거의 다정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내 변호사도 곧 도착할 거예요. 3개월 전만 해도 나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외부인들이 보기에 전형적인 사업 성공의 좋은 남편이었다. 내 회사는 상장 전에 중요한 시기에 있었고 나는 매일 팽이처럼 바빴다. 거의 모든 시간을 일에 쏟아부었다. 나는 서연에게 깊은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대학교 때부터 함께였다. 그녀는 내가 가장 힘들었던 창업 시기를 함께 해주었다. 회사가 붕괴되어 오른 후 나는 그녀에게 퇴직을 권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사장님 사모님으로 지내게 했다. 나는 그녀에게 최고의 물질적 생활을 제공했다. 빌라, 고급차, 한도 없는 가족 하듯. 나는 이것으로 내가 함께하지 못한 잘못을 보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늦게까지 나는 해외 화상 회의를 마치고 몸과 마음이 지쳐 침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휴대폰 화면은 침대 머리맡에서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메모되지 않은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 하나가 팝업되었다. 늦게까지 앉아요.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네요. 내 심장은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인 듯 순간 멈춰버렸다. 나는 그 프로필 사진을 알고 있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였다. 서연이 우연히 언급한 적이 있었다. 새로 알게 된 화가 지훈이라는 예술가가 재능이 많다며 그가 바로 이 프로필 사진을 사용한다고. 내 손은 떨렸다. 휴대폰을 거의 쥐고 있을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를 깨워 감정 대질했어야 했다. 하지만 감정적인 나약함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나는 두려웠다. 일단 이 창호지를 찢어버리면 우리 사이에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사라질까봐. 나는 밤새도록 잠 못 들었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처럼 내 뺨에 키스하고 넥타이를 정리해주며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당부했다. 그녀의 미소는 평소처럼 달콤했고 눈빛은 평소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보면서 오싹함을 느꼈다. 그녀 눈가의 부드러움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녀는 가면을 쓴 배우였을 뿐일까? 그날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태양에게 처음으로 내 의구심을 털어놓았다. 태양은 전화 저편에서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길게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 서연 씨가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내 머릿속은 밍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얗게 비었다. 아마 반년 전쯤일 거야. 가로수길의 한 일식당에서 그들은 아주 가깝게 앉아 있었어. 그 남자가 서연 씨에게 음식을 먹여주기도 했지. 그때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나중에는 명품 백화점에서 그 남자가 서연 씨가 방금 산 명품 쇼핑백들을 잔뜩 들고 있는 것도 봤어. 태양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원래 너에게 말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그 기간 동안 회사 상장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잖아. 혹시 오해일까봐 너희 부부관계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어. 전화를 끊고 나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복잡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반년 전 그때 서연은 내게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신을 소홀히 한다고 불평했었다. 그녀는 외롭다고 말했다. 그녀를 보상하기 위해 나는 내 명의로 된 시내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그녀의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결혼기념일 선물로. 그리고 새 가족 카드를 주면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사라고. 자신을 너무 희생하지 말라고 했다. 내 보상, 내 미안함이 모두 그녀가 연인을 부양하는 자본이 되었다니. 나는 웃었다. 웃다가 눈가가 붉어졌다. 나 민준, 10년 넘게 비즈니스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을 꿰뚫어 보았는데 결국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갔다. 나는 즉시 발작하지 않았다. 분노와 배신감은 독사처럼 내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충동적으로 그녀를 찾아가 따질 수는 없었다. 그녀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다. 내가 그것을 되찾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나는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내가 원한 것은 그녀의 불륜 증거만이 아니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남자는 누구인지,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그 연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나는 모든 것을 한 푼도 빠짐없이 명확하게 계산해낼 참이었다. 탐정의 효율은 높았다. 첫 번째 자료 뭉치가 곧 내 사무실 책상 위로 배달되었다. 그것은 얇았지만 천금같이 무거운 황갈색 봉투였다. 나는 사무실 문을 닫고 깊이 숨을 들이쉰 후에야 공투를 뜯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한 묶음 있었다. 첫 장은 서연과 지훈이었다. 배경은 한 일식단의 룸이었다. 서연은 곧처럼 활짝 웃으며 술잔을 지훈의 입가에 가져다 대고 있었다. 지훈은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빛은 다정했다.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있었다. 그런 미소, 그런 눈빛을 내가 본 지 얼마나 되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식사한 것은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다는 것만 기억났다. 나는 한 달 전부터 시내 최고급 해절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푸른 장미와 7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내내 정신이 없었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문자에 답장했다. 내가 누구와 대화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이제 생각하니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말한 일이라는 것이 다른 남자와 흉하는 것이었다니. 나는 계속해서 사진을 넘겼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의 달콤한 궤적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들은 명품 매장에서 아무렇게나 손가락질했고 서연은 망설임 없이 카드를 긁었다. 그 최신 한정판 남자 손목시계는 3,200만 원이었다. 내 손목에 있는 시계는 3년 전 내 생일에 내가 직접 산 것이었다. 그들은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헤어지기 아쉬운 듯 포옹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항에 있었다. 서연은 내게 브랜드 행사 때문에 파리로 출장 간다고 말했었다. 사진 속 그녀와 지우는 손을 잡고 몰디브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다. 그 파리 브랜드 행사의 주최자는 내 친구였다. 그는 내게 문자를 보내 형수님은 왜 안 오셨어요? 라고 묻기까지 했다. 서연은 그때 내게 어떻게 설명했었지? 그녀는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되었고
행사도 무산되었으며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즉시 5천만 원을 송금하며 가방이라도 사서 기분 풀려고 달랬다. 이제 보니 그 5천만 원도 아마 그들의 낭만적인 여행 경비가 되었을 것이다. 사진 마지막에는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지훈, 24세, 미술대학 졸업, 무직. 잘생긴 외모와 달콤한 말솜씨로 몇몇 재력가 여성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서연은 그중 가장 통 큰 사람이었다. 보고서에는 서연의 지난 반년 간의 대규모 소비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지훈에게 자동차를 사준 거 1억 3천만 원. 지훈에게 작업실 임대료 1년 6천만 원. 지훈에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아파트를 일시불로 사준 거 3억 8천만 원. 총합하면 불과 반년 만에 그녀가 지훈에게 쓴 돈은 1억억 원이 넘었다. 그리고 그 1억억 원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나에게서 나온 돈이었다. 내가 밤낮으로 뒤바뀌며 일하고 회의실에서 사람들과 얼굴 붉히며 일하고 나는 그 사진들과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밤새도록 꼼꼼히 읽었다. 사무실은 고요했다. 나는 점차 평온해지는 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엄청난 분노는 이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오히려 기이하게 가라앉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였다. 나는 그 사진들을 찢지도 않았고 바닥에 내던지지도 않았다. 바닥에 내던지지도 않았다. 그저 다시 황갈색 봉투에 넣어 금고 가장 깊은 봉투에 넣어 금고 가장 깊은 곳에 잠가두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나는 그녀가 이렇게 쉽게 몸만 빠져나가게 두지 않겠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준 모든 것을 원금과 이자까지 다 토해내게 할 것이다. 나는 조용히 모든 것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재산이었다. 나는 변호사팀에게 우리 명의의 모든 자산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결혼할 때 우리는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혼전 재산 기속을 명시했지만 결혼 후의 가치 증가분과 내 회사의 주식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했다. 서연은 영리했다. 그녀는 이 점을 알고 있었기에 내게 직접적으로 큰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일상적인 고액 소비를 통해 개미가 이사를 나는 재무팀에게 상장 준비를 위한 자산 감사라는 명목으로 서연의 무제한 가족 카드를 잠정적으로 동결시켰다. 서연은 다음 날 바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불평이 섞여 있었다. 여보, 내 카드가 왜 안 긁히죠? 가방을 사려고 했는데 직원이 카드가 동결되었다고 하네요. 나는 서류를 검토하면서 극히 자연스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회사에서 요즘 감사를 하고 있어서 재무팀에서 모든 가족 카드를 잠시 정지시켰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가방 사려면 내가 돈을 직접 보내줄 거야. 전화 저편에서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꼭 사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구경만 한 거라서요. 수고 많아요. 전화를 끊고 먼저 바쁜 일 하세요. 수고 많아요. 전화를 끊고 내 입가에는 냉소가 선명했다. 그녀는 내가 직접 송금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걔 돈이 내 개인 계좌에서 나가면 명확한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반면 그녀가 가족 카드로 소비한 것은 회사의 것이다. 며칠 지나지 않아 탐정은 내게 더욱 충격적인 자료를 넘겨주었다. 서연이 중개업자와 연락하여 내가 선물한 시내 중심가 아파트를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시가 2억억 원이 넘었다. 그녀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 나를 완전히 털어먹고 그 연인과 도망치려는 걸까? 나는 중개업자가 그녀에게 따르면 가격은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쓰여니다. 거기에는 가격이 보낸 메시지 스크린샷을 보았다. 거기에는 관심 고객이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니. 나는 휴대폰을 책상에 던지고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아래로 펼쳐진 작고 복잡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서연, 당신은 내가 아직도
당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건가? 나는 내 변호사인 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 변호사님, 재산 보전 신청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혼 합의서도 한 부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그녀가 빈손으로 나가게 할 겁니다. 장 변호사가 전화 저편에서 나를 상기시켰다. 민준 사장님, 혼인법에 따르면 혼의 불륜이 반드시 법적으로 빈손 이혼의 강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연 씨는 재산 분할 시에 조금 덜 받게 될 뿐입니다. 사장님 회사 주식의 대부분은 혼인 후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그녀는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장 변호사님께 부탁드릴 두 번째 일은 그녀가 직위를 이용해 회사 재산을 횡령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서연은 비록 퇴직했지만 편의를 위해 나는 여전히 그녀를 행정총감이라는 허위 직책에 두었다. 그녀가 사용한 가족 카드들은 모두 회사 행정 경비 계정으로 처리되었다. 평소에는 내가 그녀를 묵인해 준 것이었지만 이제 이것은 그녀를 교도소로 보낼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업무상 횡령죄는 형사사건입니다. 장 변호사의 목소리가 엄숙해졌다. 나는 그녀가 나를 배신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이 아닙니다. 나는 청산을 원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그녀를 몰락시킬 무대만 남았다. 나는 오늘 이 한바탕 연극을 기획했다. 이틀 전 나는 서연에게 내가 인근 도시에서 3일간의 폐쇄형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휴대폰 신호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예상대로 믿었다. 그녀는 예상대로 믿었다. 내가 출장을 간 날 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훈의 품으로 달려갔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옆집 아파트를 개였고 익명의 작은 계정으로 우리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 암시적인 메시적으로 우리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 암시적인 메시적인 1701호는 지훈의 집이었다. 나는 이 아파트의 소문을 좋아하는 사모님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재벌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가장 열정적이었다. 과연 다음 날 아침 일찍 복도에는 이미 적지 않은 호기심 많고 구경하러 온 이웃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2명의 믿을 수 있는 경호원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내 개인 경호원을 데리고 9시 59분 정각에 1701호 문을 두드렸다. 여러분, 제 집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나왔던 그 장면이 펼쳐졌다. 지금 거실에서 서연은 처음의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렸다. 그녀가 변호사라는 두 글자를 들었을 때 그 창백했던 얼굴에는 오히려 냉소와 무모함이 떠올랐다. 그녀는 바닥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셔츠를 정리했다. 눈빛 속의 유약함과 억울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가 본 적 없는 냉정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민준 씨, 드디어 가면을 벗는군요. 그녀는 나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이웃 명명 불러서 라이브 방송 좀 한다고 날 겁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맞아요. 나 바람 피웠어요. 그래서 뭐요? 그녀는 자포자기한 듯 턱을 치켜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남편 자격이 있나요? 1년에 365일 중 며칠이나 집에 들어왔어요? 내가 아팠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내 생일에는 또 어디 있었고요? 돈 말고 뭘 해줬어요?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사연 때문에 길을 잃은 피해자로 둔갑시키면서 내가 말해줄게요. 민준 씨. 설령 내가 먼저 바람을 피웠다 해도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녀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한마디 말했다. 이혼은 할 수 있어요. 우리 혼전 계약서예요. 기러치 약서의 추가 조항에 따라 당신 회사 주식의 30%는
무조건적으로 내 명의로 이전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혼적으로 내 명의로 이전되어야 해요. 주변 공기는 마치 응고된 듯했다. 문 밖의 이웃들은 서로 마주 보았고 라이브 방송의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그녀는 내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회사 상장을 위해 내가 참고 돈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승리자의 자세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고개 숙여 타협하는 모습을 이미 본 것처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하지만 온 사람은 내 장 변호사가 아니었다. 서연의 부모님과 그녀의 귀한 남동생이었다. 누나, 괜찮아? 서연의 남동생 서준이 가장 먼저 달려와 서연을 등 뒤로 숨기고는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민준 씨, 감히 우리 누나를 괴롭혀? 당신 남자 맞아. 뒤이어 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들어왔다. 장모님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상황도 묻지 않고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귀한 딸이 당신에게 시집와서 이렇게 괴롭힘 당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우리 서연이가 당신 따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돈 좀 벌었다고 딸을 팽개치려고 해? 장인어른은 얼굴을 굳히고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민준 씨, 당신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지 마. 오늘 우리에게 해명하지 않으면 우리 당신이랑 끝까지 갈 거야. 이 가족은 정말 빨리도 왔다. 생각할 것도 없이 서연이 그 잠깐의 당황 속에서 몰래 부른 구원병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능숙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한 명은 약하고 무력한 피해자를 연기하고 한 명은 충동적으로 누나를 보호하는 용사를 연기했다. 두 노인은 바닥을 구르며 억지를 부리고 흑백을 뒤집는 역할을 맡았다. 이 조합 플레이를 지난 5년간 나는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다. 매번 나와 서연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가족은 즉시 출동하여 눈물과 욕설로 나를 굴복시키고 사과하게 한 다음 순조롭게 내게서 위자료를 챙겨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계산을 잘못했다. 서연은 가족이 오자 더욱 기세가 든든해졌다. 그녀는 동생 뒤에 숨어 눈물을 닦으며 억울하게 고발했다. 엄마, 그가 사람을 시켜 나를 미행하고 라이브 방송까지 켰어. 나를 망치려고 해. 뭐라고? 장모님의 울음소리가 8옥타브 높아졌다. 민준 씨, 이 파렴치한 놈아. 당신 체면도 없어요? 부부 사이의 일을 온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녀? 무슨 속셈이야? 우리 서연이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민준 씨, 내가 경고하는데 당장 라이브 방송 끄고 우리 누나한테 사과해. 서준은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당장이라도 나와 싸울 기세였다. 나는 눈앞의 추악한 가족들을 보면서 갑자기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를 확인했다. 이미 500만 명을 돌파했다. 아주 좋다. 관객이 많을수록 이 연극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이다. 나는 라이브 방송을 끄기는커녕 휴대폰 카메라를 그들을 향해 돌렸다.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이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제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남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향해 담담한 어조로 그들을 소개했다. 지금 이분들은 혼의 불륜을 저지른 딸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민준 씨, 당신 미쳤어?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내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내 뒤에 서 있던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나는 그들의 소란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구경꾼처럼 서 있던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문틀에 기대어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고 눈빛에는 심지어 비웃음마저 섞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았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모는 정말 괜찮았다. 젊고 잘생겼으며 예술가 특유의 퇴폐적인 분위기가 풍겼다. 어쩐지 서연이 그에게 홀려 막대한 돈을 아끼지 않았을 만도 했다. 지우씨, 맞죠? 내가 입을 열어 물었다.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대답을 대신했다. 내 아내가 당신에게 돈을 꽤 많이 썼더군. 이 아파트, 당신이 타고 다니는 포르쉐, 그리고 1년에 한 점도 팔리지 않는다는 당신의 그림들까지.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솔직히 궁금하네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기에 내 아내가 그토록 당신에게 빠져들었을까요? 지우는 웃었다. 그 미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준 사장님, 그건 사장님 부인에게 물어봐야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사장님보다 그녀를 더 잘 이해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듯이. 그러고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녀가 당신에게 이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 내 회사 공금을 얼마나 횡령했는지? 당신의 그 값어치 없는 그림들을 사서 당신을 띄워주기 위해 장부를 얼마나 조작했는지? 지훈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런 행위들은 법률상 업무상 횡령이라고 부릅니다. 횡령 금액이 1억억 원을 초과하면 그녀는 감옥에서 10년이고 8년이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형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불법 소득의 수혜자로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짐작이 가나요? 지훈의 안색이 드디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일과 상관없는 구경꾼이 아니었다.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민준 씨, 여기서 허풍 떨지 마요. 서연이 달려와 지훈을 등 뒤로 숨겼다. 마치 보물을 지키는 듯이. 내가 쓴 돈 한 푼이 모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분하든 내 자유예요. 정말. 나는 그녀를 보았다. 입가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니. 서연 씨, 우리가 혼전 계약서도 썼고 혼인 후 재산에 대한 추가 계약서도 썼다는 것을 잊었나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추가 계약서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 회사 주식 증여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 존속 기간 동안 당신이 혼인을 배신하거나 내 개인 및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당신. 서연은 나를 가리키며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내가 이것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당신이 이를 언론에 터뜨려서 내 회사 상장을 위협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냉소했다. 서연 씨, 당신은 너무 순진하네요. 석 달에 걸친 불륜 영상, 녹음, 소비 기록, 그리고 업무상 횡령 증거 앞에서 여론이 어느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회사가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명성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까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극도로 낮춰 우리 둘만이 들을 수 있는 볼륨으로 말했다. 내가 오늘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당신과 당신 가족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연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전례 없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드디어 깨달았다. 내가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녀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그녀를 만회할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안 돼. 그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내 옷을 붙잡고 떼어나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어요? 우리 이혼하지 말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장모님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울음을 멈추고 서로 마주 보았다. 민준 씨, 얘기로 잘 풀어요. 다 한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요? 장인어른이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맞아요, 민준아. 서연이도 한때 정신이 혼미했던 거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라. 장모님도 거들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들을 보며 그저 역겹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들과 완전히 거리를 두었다. 용서라. 나는 무슨 천하의 농담이라도 들은 듯이 냉소했다. 그들이 희망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천천히 말했다. 좋아요.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서 가져간 1~3억 4,200만 원의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주세요. 그럼 나는 당신을 혼외 불륜으로만 고소하고 업무상 횡령의 형사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을 고려해 볼게요. 서연 가족 모두의 얼굴은 이 숫자를 듣고 순식간에 시체처럼 굳어졌다. 1~3억 4,200만 원. 이 숫자는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 가족이 여러 명목으로 나에게 빌려갔지만 한 번도 갚지 않은 돈이었다.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갔다고? 장모님이 날카로운 소리로 외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송금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시선을 줄곧 침묵하던 지훈에게로 돌렸다. 뒤에 서 있던 경호원의 손에서 황갈색 서류 봉투를 받아 그의 앞 탁자에 가볍게 놓았다. 지훈 씨, 이 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서류 봉투에 집중되었다. 나는 지훈의 얼굴이 순간 긴장하는 것을 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첫째는 내 아내가 당신에게 돈을 써서 다른 3명의 연인을 부양한 모든 소비 기록과 증거입니다.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의 뒤에 서 있던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했다. 둘째는 협력 계약서입니다. 당신이 서연 씨와 어떻게 한 단계씩 내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는지 그 전 과정을 원문 그대로 명확하게 진술해 주세요. 그것을 내가 그녀를 고소할 증거로 삼겠습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을 추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해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주겠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그의 쪽으로 밀었다. 이제 선택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서류 봉투는 붉게 달궈진 쇠처럼 조용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지훈의 목을대가 격렬하게 움직였다. 그의 시선은 서류 봉투와 서연 사이를 오갔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서연은 이미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2 걸음 뒤로 물러나 지훈을 필사적으로 노려보았다. 목소리는 살이 찢어지는 듯 달라져 있었다. 당신에게 다른 연인이 있었다고? 지훈은 그녀를 무시했다. 그의 모든 주의는 내가 던진 조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서연이 준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점유한 혐의로 업무상 횡령 사건에 엮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승낙한다면 연인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겠지만 돈을 받고 아무 일 없이 빠져나갈 수 있었다. 라이브 방송의 댓글창은 이미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다. 곱 10만 명의 시청자가 이 소란스러운 연극의 반전을 목격했다. 빼곡한 댓글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으로 가득했다. 쓰레기 같은 남자와 쓰레기 같은 여자. 민준 사장님, 너무 잘한다. 문 밖에 이웃들도 피하는 것을 잊고 발뒤꿈치를 들고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마침내 지훈은 결심한 듯했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맹렬히 움켜쥐고 지퍼를 열어 안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와 다른 여자들의 친밀한 사진, 호텔 소비 기록들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를 잃었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전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오직 초라한 타협만이 남아있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시는 거죠? 당연하지. 나는 뒤에 서 있던 경호원에게 눈짓했다. 경호원은 즉시 앞으로 나서서 미리 준비해둔 종이와 펜을 지훈 앞에 놓았다. 서연은 지훈이 펜을 드는 것을 보며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간 듯 2 다리가 풀려 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눈물은 끊어진 곳을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내가 한때 심장이 뛰었던 그 얼굴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했다. 안 돼, 지훈. 당신 이럴 수 없어.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잖아. 그녀는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지만 지훈의 비웃음만 돌아올 뿐이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지훈은 비웃으며 빠르게 진술서에 서명하는 한편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처음 나랑 만난 건 내가 젊고 잘생겨서 당신이 심심할 때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었나요? 나는 당신과 그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을 뿐이에요. 이 한마디가 서연의 마지막 환상을 완전히 깨부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떨렸다.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내 차가운 눈빛에 놀려도로 삼켜버렸다. 그들은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소용없을 터였다. 지우는 서명을 마치고 진술서를 내게 건넸다. 나는 대략적으로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그와 서연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서연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를 유혹했는지, 어떻게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그에게 차와 집을 사주었는지, 어떻게 시내 중심가 아파트를 팔아 재산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세부사항이 내가 확보한 전이 일치했다. 아주 좋습니다. 나는 진술서를 뒤에 서 있던 경무원에게 주어 잘 보관하도록 했다. 내 변호사가 당신과 연락하여 구속 절차를 처리할 겁니다. 이제 가도 좋습니다. 지우는 큰 사면이라도 받은 듯 자신의 옷을 움켜쥐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인파를 헤치고 빠져나갔다. 서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가 떠나자마자 장 변호사가 2명의 보조 변호사를 데리고 도착했다. 민준 사장님, 장 변호사는 내 옆으로 다가와 서류왕부를 건넸다. 재산 보전 신청은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서연 씨 명의의 모든 부동산, 차량, 예금은 이미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연 씨가 회사 재산을 횡령한 초동 증거입니다. 저희가 이미 정리 완료했으며 언제든지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과 그녀의 가족들을 보았다. 장 변호사님, 이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 변호사는 앞으로 나서서 안경을 고쳐 쓰고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서연 씨, 대한민국 형법 제3호조 업무상 횡령에 따르면 당신이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재산 1억억 원을 초과하여 횡령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준 씨는 당신의 소비 기록, 송금 증빙, 지훈 씨의 진술서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또한 당신들의 혼인 관계에 대해서는 서연 씨가 혼을 불륜, 부부 공동재산 편취 등 심각한 과실을 저질렀으므로 민준 씨는 이혼을 요구하고 서연 씨에게 빈손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민준 씨는 서연 씨가 지훈 씨에게 임의로 증여한 모든 재산, 이 아파트, 차량, 명품 등을 추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 씨, 그리고 서 씨 부인께 장 변호사의 시선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로 향했다.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명목으로 민준 씨에게 요구한 13억 4,200만 원은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합니다. 민준 씨는 여러분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시면 저희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할 것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장모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장인어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가슴을 움켜쥐고 거의 쓰러질 뻔했다. 서준도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서연은 변호사의 말을 듣지 못한 듯
그저 멍하니 바닥에 엎드려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고 나를 향해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민준 씨, 우리 부부였잖아.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겠어. 잔인하다고? 나는 냉소했다. 당신이 먼저 잔인하게 굴었잖아.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죽어라 일하는 동안 당신은 내 돈으로 연인을 부양했지. 내가 당신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동안 당신은 내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지. 내가 당신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었을 때조차 당신은 나를 협박해서 회사 상장을 망치려 했어. 서연 씨, 당신이 직접 우리 모든 것을 망쳤어. 이제 대가를 치를 때야. 나는 라이브 방송을 껐다. 라이브 방송의 마지막 화면은 서연의 절망적인 얼굴에 멈춰 있었다. 문 밖의 이웃들은 구경거리가 끝나자 점차 흩어졌다. 떠나면서도 서연 가족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곳을 정리해. 나는 경호원에게 지시하고 이 더러운 아파트를 돌아섰다. 복도를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중에는 더 이상 억압적인 기운이 없었다. 3개월 동안 지속된 이 계획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이후의 모든 일은 장 변호사가 처리했다. 서연은 형사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그녀에게 징역심연을 선고했다. 그녀 명의의 모든 재산은 전액 추징되었다. 시내 중심과 아파트와 지훈에게 사준 집, 차까지 포함해서 장인어른, 장모님, 서준도 무사하지 못했다. 그들은 13억 4,2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법원은 그들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강제 집행했다. 심지어 그들을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렸다. 한때 번성했던 서씨 가족은 완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골목대장이 되어버렸다. 지호는 내가 약속한 돈을 받고 즉시 이 도시를 떠났다.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다. 나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나에게 그는 그저 다 쓴 도구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한 후 나는 회사 상장 준비 작업에 전심전력으로 몰두했다. 이전에 서연이 걱정했던 추문이 상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청산 과정으로 인해 외부에서는 나의 과감하고 단호한 면모를 보게 되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회사의 미래를 더욱 낙관했다. 반년 후 회사는 성공적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상장 기념 타종을 할 때 나는 증권거래소 홀에 서서 화면에 끊임없이 변하는 주가를 바라보았다. 마음에 큰 감격은 없었고 그저 모든 일이 끝났다는 평온함만 느껴졌다. 태양이 내 옆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아, 축하해. 다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보았다. 햇살은 좋았고 도시는 번화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배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내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내게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맹목적으로 사랑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굳건히 붙잡는 것이 낫다는 것을. 상장 성공 후 나는 회사 CEO직을 사임하고 나를 따라 함께 창업한 오랜 직원들과 파트너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었다. 나에게는 투자용으로 일부만 남겼다. 나는 지쳐 있었다. 긴 휴가를 떠나 세상을 보고 싶었다. 나는 많은 곳을 여행했다. 설산에서 바다로, 사막에서 초원으로. 여행 중에 나는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 서서히 마음속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점차 희미해졌다. 1년 후 나는 제주도의 한 민박집에서 하은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민박집 주인이었고 온화하고 차분하며 삶을 사랑하는 아가씨였다. 그녀는 내 과거를 몰랐고 내 부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순수하게 나와 대화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는 함께 한라산 눈을 보고 함께 바다 위로 뜨는 해를 기다렸고
함께 밭두렁을 산책했고, 함께 민박집 작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전혀 없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꼈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아직도 사랑을 믿느냐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믿는다. 다만 예전처럼 사랑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나는 안다. 좋은 사랑은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이해하며 상호 지지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희생과 타협이 아니라는 것을. 나와 하은은 함께하게 되었다. 우리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그저 몇몇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하여 민박집 작은 마당에서 소박한식을 올렸다. 결혼식 날 햇살은 눈부셨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하은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으며 내게 걸어왔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모든 일들, 고통이든 배신이든 미래의 어느 날 진정으로 올바른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가끔 친구들로부터 사연의 소식을 듣는다. 교도소에서 생활이 순탄치 않아 다른 수감자들과 자주 충돌하고 힘들게 지낸다고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신용불량자로 소비가 제한되어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동정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 또한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나와 하은은 제주도에 정착하여 그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아침 햇살과 새소리에 잠에서 깨고 매일 저녁 하은과 함께 노을을 본다. 이런 삶은 평범하지만 행복하다. 원한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행복을 포옹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상처와 고통은 결국 성장이 훈장이 되어 나로 하여금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인생의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과 상처를 겪은 후에도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고 여전히 사람을 믿으며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